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2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저는 KBS 라디오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과 사회 2019년 겨울호에 실린 김혜진 작가의 소설 그리고 장희원 작가의 소설 계속 만나볼 텐데요. 김혜진 작가의 소설 제목은 3구역 그리고 쉼표 1구역이고요. 네. 장희원 작가의 소설은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라는 소설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문학과 사회 문예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바로 작품으로 이번 시간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혜진 작가의 3구역 1구역. 네, 경희님이 먼저 준비를 해주셨죠? 네, 김혜진 작가님도 저희 요소회에서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네, 신기하네요. 한 번도 어떻게 소개를 안 했을까요? 뭔가 했을 법한 느낌인데. 네, 진짜 했을 법한 작가님인데. 네, 맞습니다. 처음이더라고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다음 주 방송에서는 문장 앱진을 다루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이 실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이 3구역, 1구역 에 나오는 소재와 그 이남동 터미널에 나오는 소재가 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재개발? 재개발을 둘러싼 부동산 그리고 뭔가 세입자, 건물주, 투기꾼 이런 사람들의 입장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시선이 좀 묘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철거 당하는 현장이라든가 재개발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떠올렸을 때는 쫓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거나 재개발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를 좀 저는 많이 읽어왔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서 그 재개발 철거촌 지역을 다룬 소설들은 다 그 세입자, 오도갈 데 없는 근데 혹은 그 마을 안에서 연대하거나 반목하거나 뭐 이런 소설들을 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데 3구역, 1구역과 이남동 터미널은 약간 그 포착하는 시선의 끝이 다르더라고요. 3구역,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주를 해야 하는 인물이 주인공 화자이긴 하죠. 여기서 인물 이름이 안 나오죠. 그 나라는 화자가 등장을 하고 나는 3구역에 사는 거죠. 3구역에 살고 있고 이제 곧 재개발에 들어가는 동네여서 이 3구역에 이제 7년 정도 세입자로 살았던 나는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구역에서 나가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는 입장이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첫 시작이 태비라는 고양이를 기다리는 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태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한 구내염이 걸린 길고양이이고 원래는 이제 길고양이를 많이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늘 태비가 피가 섞인 침을 턱 밑에 달고 다니니까 좀 지나치기가 어려워서 고양이 캔을 들고 태비를 기다리는 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인물이 태비에게 고양이 캔을 바닥에 쏟아줘서 주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송한데 괜찮으면 자기가 그 캔을 그릇에 좀 옮겨주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교회 앞이 굉장히 좀 음침한 구역이어서 그리고 이제 어둠이 좀 깔린 시점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여성이 와갖고 캔을 접시에 옮겨 담아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너는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대상인데 상대가 태비를 구조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괜찮으면은 자기가 이제 통더치로 태비를 유인을 할 테니까 시간이 되면은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둘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 좀 묘한 거는 그냥 이 화자가 저는 여성이라고 추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을 거고 상대방도 그리고 이 화자가 이게 굉장히 어두컴컴한 골목이라서 늘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는데 그 상대가 말을 걸었을 때는 그런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길래 저는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둘 다 여성인 거죠.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조금 이 소설의 톤이 저는 살짝 스릴러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분위기가 그렇다라기보다는 뭔가 마주친 너에게 내가 거부하고 싶지만 계속 끌려가는 나에 대해 이제
돌아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감정이 뭐 어떤 우정인지 애정인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상대방에 대해 호감도 비호감도 아닌 톤으로 소설이 전개가 돼서 이 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톤으로 소설이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해드리자면 결국 상대방인 여성과 나는 처음에는 고양이를 계기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인연을 맺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이 나가 재개발 사업 공청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구역 재개발 공청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상대 그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여성은 뭔가 자기와 입장이 다른 것 같고 굉장히 프로의 얼굴로 그 공청회에 참가하고 있고 좀 내가 그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보살피는 상대방의 얼굴이나 표정이랑 다른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바로는 상대방 여성은 1구역에 살고 있긴 한데 1구역에 재개발 이전에 집을 헐값에 나온 것을 사놨다가 그게 시세 차익을 굉장히 크게 얻기도 했고 실제로 어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기도 하고 온통 관심사가 재개발 빨리 해서 돈 버는 거. 본인 표현으로는 요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온갖 화제가 고양이 아니면 재개발인 사람인데 그 고양이에 대한 시선은 더할 나위 없이 자애롭고 자기의 돈과 시간과 공간까지 할애하면서 고양이들을 다 구조하고 보살피면서 재개발에 대해서 3구역에 대해 빨리 사람들이 나가서 재개발이 시작돼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사정을 일일이 맞춰주냐라는 비난을 하면서도 고양이들이 살 곳을 잃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되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들 생각하면 그냥 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상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도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야? 이런 얘 이상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떤 자기도 모르게 이 상대방에게 좀 끌리는 면이 있어서 계속 이 여자분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들어주고 부르면 나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 여성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그 쫄래쫄래 나가서 집을 돌아보고 혹은 이 여자분이 이참에 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라. 그럼 후회 안 할 거다. 그리고 대출을 너무 겁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모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30대 중반이 된 나는 요령이 없게 살아온 좀 바보 같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계속 이 이상한 인연이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악인지 선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떤 인물을 바라보는 화자가 나오고 이 화자는 결국에는 계속 이 상대방에게 좀 끌려가는 그러니까 되게 냉철하게 상대를 분석하면서도 결국에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나는 또다시 이끌린 듯 그러겠다고 대답하며 걸음을 빨리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3구역과 1구역에 각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무슨 계급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1구역의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화자가 나오는데 이게 묘하게 저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반면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화자랑 너무 비슷한 상황인 삶인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가 좀 마음 아팠던 게 요령 있는 사람 그리고 시세 차익 남기는 거 너무 현명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일순 투기라는 투기꾼으로 우리가 욕하는 만약에 좀 멀리 있는 대상이 있으면 욕을 할 텐데 내 주변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여기도 왜 어떤 식당이었나 슈퍼 아저씨가 어느 건물을 사서 이득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 주변의 주민인데 어떻게 운이 좋고 그때 판단을 잘해서 돈을 좀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럽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이 상대방 이 투기에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은 막 그런 대사가 좀 불편한 거죠. 이제 대출 너무 겁내지 말라라거나 이 불편한 이유는 요즘에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1인 가구 여성들한테
집을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말은 약간 집을 안 사면 너 바보야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해서 계속 월세 살고 전세 사는 네. 거에서 벗어나면 좋아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전 네. 좋다고 보는데 좀 헷갈렸던 게 분명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욜로 이전에 그런 해외 세계여행 되게 유행할 때 네. 집을 사기 위해 은행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이라는 말이 메시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말 몇 년 동안 팽배했단 말이에요. 맞아. 전세금 빼서 세계여행 가는 사람 멋있다 그러고.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좀 절대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도 봤어요. 절대 퇴사하지 말고 그렇게 한순간에 여행 갔다 와서 남는 거 없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라는 얘기도 메시지도 받고 네.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10년차 20년차 꾹꾹 눌러서 일을 하고 물론 그게 노예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내 거를 챙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봤을 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제가 뭐 주위에 그 말에 휘둘려서 집을 안 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것이 옳다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저 스스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화자가 느낀 것처럼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고 내가 살아온 30대 중반에 선택해온 것들 이 화자는 심지어 재개발 지역이라 좀 싼 월세로 살게 네. 된 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싼 집세로 살 수 있는 거에 만족했고 심지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나는 그렇게 7년을 감사하게 살았는데 그 7년 전에 아마 그 1구역으로 간 사람은 그 7년 사이에 요령 있게 어떤 정말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네. 나의 7년 전의 선택과 이 상대방의 7년 전의 선택의 차이로 내 삶이 혹시 잘못 살았나?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그 미묘한 지점이 되게 저 같아가지고 되게 불편한 지점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끝에는 나의 삶을 긍정하지도 못하고 약간은 다른 이유인 것처럼 쓰여 있지만 그 여성의 말에 계속 이끌리고 그리고 또 고양이 밥을 주는 길고양이를 챙기는 거 심지어 저는 이제 길고양이 밥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보의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더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네. 아무튼 저는 좀 불편하게 읽은 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저는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 저 약간 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끌리는 거? 네, 저는 처음부터 약간 네가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나는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자처하는지 고민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망설임도 없이 승낙을 하는 첫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냥 이건 사랑이네. 그러니까 저도 이 화자가 여성처럼 보이고요. 이제 성별이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이 너라는 이제 상대방은 긴 머리카락이나 화장이나 물론 남자들도 그걸 하긴 하지만 여자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냥 그 여성에 대한 상대에 대한 저는 사랑이라고 약간 저는 좀 확신하듯이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 부조리야. 예를 들면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는데 타협할 수 없는 부분. 네, 근데 끌리는 그런 상대한테 내가 미쳤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끌리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화자가 끌린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계급차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좀 한마디로 어쩌면 되게 재수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도 빨리 재개발돼야 되는데. 그니까 너무 못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심지어 상대방이 세입자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집도 몇 년 전에 정말 헐값이었거든요. 그때 하나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거의 상대방이 누가 몰라서 샀으면 좋았어요. 누가 몰라서 못 사나? 되게 상대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그니까요. 이런 애가 다 있지. 이런 애랑 놀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떨쳐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사실은 그 화자가 가장 당황했을 때가 이 고양이 쉼터? 쉼터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싸게 어떤 주택을 샀는데 거기를 낡은 집이라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니까 구조한 고양이들의 쉼터로 쓴다라고 뒤에 얘기했는데 그때 화자가 묘사한 그 집은 굉장히 넓은 주택인 거죠. 그쵸. 그리고 더 의아했던 건 왜 그거를 자기에게 엄청 미주알고주알 별 얘기를 다 했던 여자인데 자기에게 그 쉼터 얘기는 끝에 가서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 여성이 무심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맞아요. 무언가 느끼고 있고 감각적으로 아는 자기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과 쉼터에 대해서는 숨겨왔다라는 거에서
이제 저도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면은 사랑에 가까운 어떤 첫 만남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났을 때 눈을 자꾸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네. 계속 눈이 마주쳤는데 자꾸만 네 얼굴을 빤히 바라보게 됐다라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계속 그런 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 혹은 그리고 뭐 이게 호감인지 관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든가. 맞아요. 동물병원 가서도 유리창에 비친 그 너의 모습만 맞아. 보잖아요. 얼굴을 동물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또 상대는 굉장히 또 해맑게 우리 왜 이제 만난 걸까요?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죠? 라고 말하면 나는 웃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해 파악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너는 길고양이를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고, 요령 있게 집을 사고 팔며 차익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고, 내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이고, 누구나 관심 있어하고 궁금해할 정보를 대가 없이 공유하는 사람이고, 저는 심지어 이걸 장점으로 볼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요. 부동산 정보 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낡고 오래된 것들은 말끔히 부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고, 몇 날 며칠씩 오지 않는 고양이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결코 내가 다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는 써 있는데, 어떻게 해도 너라는 사람을 다 알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전 약간 유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보류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아니면 얘는 나쁜 애예요. 그러니까 핑계 같은 거예요. 나는 너를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좀 끌려가고 싶은 나에 대해 핑계를 대는 느낌이어서, 왜냐면 사실 이 안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상대는 모순적인 사람이고 그중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점들이 분명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빈집 빈 아파트 가가지고 고양이 얘네 너무 가요, 얘네 생각하면 재개발이고 뭐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바로 뒤에 하는 말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다 나갔을까요? 상구역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군말 없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요. 고양이는 그렇게 막 다칠까봐, 그 갑자기 철거할까봐 그렇게 시간과 막 무릎을 꿇는 수준으로, 바닥에 엎드리는 수준으로 고양이를 쫓아내는 데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래서 약간 왜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일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어떤 이 소설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보다 동물에 좀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그 시혜를 베푸는 거가 동물인 거잖아요. 근데 왜 앞에 나오는 병원비가 이제 몇백만 원 단위를 말을 들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정도는 쿨하게 낼 수 있는, 자기의 집까지 이제 내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 한 시선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심하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개입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흔하게 길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한테 아직도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고양이 밥을 주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전형적인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인물이 너무 강하게 캐릭터가 나오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마음, 심정이. 그럼 일부러 이런 극단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했다고 할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극적인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실제 이런 봉사를 하는, 그리고 좀 정말 처음에 이 화자가 느꼈던 것처럼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막 고양이를 구조하려고 몇 달 며칠을 기다리고 수술을 시키는데 주저함이 없고, 그런 게 조금, 여기서는 어떤 막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막 이런 느낌의 묘사는 전혀 없지만 좀 저도 판단할 수가 없고, 이 소설에서 이렇게 그림으로써 동물들을 챙기는 사람에 대해 혹시 인식 같은 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최근에 동백이 그 드라마에서 또 결국엔 길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중간에는 좀 묘사가 됐는데, 제가 드라마는 안 봤어요. 그때 결국은 이제
고양이들이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 얘기해도 되나? 혹시 네, 안 보신 네, 분들은 한 5초 뒤로 네. 그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 고양이를 살해한 거였거든요. 그 범인이. 음.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나올 때 너무 묘한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 장갑을 끼고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 사료에 독극물을 탔기 때문에 자기 손에 다 농약을 엄청 독한 농약을 탔기 때문에 손에만 닿아도 이제 피부가 위험해지는 거라 장갑을 끼고 주는 게 나오는데 저도 장갑을 끼고 주거든요. 근데 그거가 드라마에서 막 나쁜 사람으로 나올 때 이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시선을 우려한다기보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장치로. 사람을 네, 저는 장치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대부분의 너무나 고양이를 아끼는 사람은 사실 세입자 부분 어떤 재개발 철거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런 세입자나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사실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적일 텐데 이 사람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렇게 분리돼 있어서 약간 현실감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아마 네. 물론 다른 얘기이긴 한데 네. 이 사람에게 세입자들은 방해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의 삶을 방해하는 어떻게 네. 보면 유해한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네. 도움의 시선을 주고 싶지 않고 네. 걸리적거리고 악다구니를 쓰고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인식이 된다고 치면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 고양이 밥을 줄 때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왜 주냐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네. 혹은 치워버리거나 네. 경고문을 써놓거나 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실제로 이제 교회 근처에 밥을 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한 달 동안인가 몰랐는데 그 그릇이 너무 깨끗하게 놓여 있어서 네. 물그릇까지 그래서 네. 애들이 되게 싹싹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설거지하듯이 깨끗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고양이들도 어느 날 잘 안 보이고 네. 봤더니 누가 그거를 치워놓은 거예요. 계속 버린 거예요. 제가 주자마자 버린 거를 저랑 이제 같이 고양이 밥을 주는 분이 훨씬 더 오랫동안 줬기 때문에 감으로 알아챈 거예요. 왜냐면 고양이들이 먹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네. 원래 늘 기다리던 고양이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거죠. 제가 네. 밥을 주고 5분 있다가 왔는데 진짜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나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밥을 버린 거라 제가 경고문을 써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자리에 줘요. 근데 이러면서 드는 감정은 인간에 대한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의 배경을 모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맨날 너무 어렵게 사는데 네. 저기서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들이 좀 태평해 보일 수도 있고 고양이에 대한 미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유해동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간의 감정이입은 고양이한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 왜냐하면 밥을 버렸다라는 거는 그거는 고양이를 굶기겠다라는 얘기고 다행히 약을 타거나 네. 이러지는 않았지만 네, 그럴 네. 수도 있다라고 봐요. 나중에 네. 이게 통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때 안 보이는 고양이가 죽었을까 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네, 네. 다시 밥을 주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그 경고문에 만약에 고양이가 죽은 걸로 밝혀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뭐 동물학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썼더니 네, 네. 딱 그날부터 밥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선 제가 어떤 배경 이해를 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드는데 물론 이 화자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완전 다르겠지만 네, 네. 저도 어느 순간은 사람보다는 고양이의 감정이 이입되는 순간이 있어서 처음에는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가 너무 싫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또 상대의 입장이 조금 또 이해가 되려고 하고 어렵네요. 어떤 그런 판단할 수 없으네. 네, 잘 모르겠어요. 김혜진 작가님의 그냥... 덫에 놓여있는 느낌이 네. 자꾸 들어서.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약간 고도로 계산된 통덫에 저희가 걸렸고. 근데 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예지들을 읽으면서 네. 물론 얘기하다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었지만 네. 여태까지 다뤄지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 대한 소설이 좀 많다고 느꼈거든요. 네, 네. 가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이남동 터미널도 투기꾼 건물주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입자가 자기를 쫓아낸 건물주를 물론 나중에 자기가 비슷한 상황이 돼서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실 수도 있었죠라는 식으로 네, 받아들이는 약간 거? 세입자가 조금 더 나쁜 사람처럼 묘사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 정영수 작가님 작품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 되게 단순한 서사 구조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맞아요. 그냥 전개돼 있는데 더 안에 사실은 꽁꽁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전 처음에 되게 그냥 명확한 계급 격차를 가진 상대를 사랑하는 이야기처럼 저는 그냥 맞아요. 읽었는데 그것도 어떤 결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되게 문장이 네. 김혜진 작가님의 이번 작품도 그렇고 지난 시간 정영수 작가님 작품도 그렇고 되게 설명을 잘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해줄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조금 처음 첫인상에는 아쉬웠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왜 이 톤이 조금 더 바뀌었을까라고 네. 했는데 결국에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잘 말하지 않으면은 전달하기 좀 힘든 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그 불가해한 상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저나 제 주변에서 많이 어쩌면 저희가 방송에서도 좀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시할 때도 얘기했고 선과 악으로 구분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구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이번에 좀 읽었던 것 중에는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네. 내가 왜 이 악에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까지 읽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 1구역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나빠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철거민들한테 좀 해하는 입장 같은 것처럼 취급을 하는 사람에 대해 나빠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고양이에 대해선 너무 옳은 일을 하는 그게 과하든 아니든 부정할 수 없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을 물론 저는 제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쩌면 그 고양이 돕는 것도 뭘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너 되게 스스로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지? 아니야. 라는 말을 되게 해주고 싶을 네. 것 같고. 맞아요. 정말 판단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러게요. 김혜진 작가님 한번 모시고 그리고 전화라도 걸어보고 싶네요. 네. 우리가 1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모두가 1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고 있고 1구역에 실제로 살았던 집주인들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말끔히 모든 게 사라진 게 아닌데 이거를 쾌적하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건물주였거나 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남아있는 건데 마치 네. 우리는 3구역과 같은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동네 네. 자체가. 탈 3구역 같은 느낌으로 우린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 우린 굉장히 현명해. 라는 1구역의 사람들은 3구역의 사람들을 어쩜 좀 미개한 그러니까 네. 아직 계도되지 않은 대상으로 보는 게 이 상대방의 대화에서 네. 대사에서 조금 느껴질 때 사람 마음을 좀 많이 복잡하게 하는 네. 그래서 이 화자는 집을 샀을까요? 결국에 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사랑으로 인해 샀을까요? 사랑하면 돈이나 빌려주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네.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어. 맞아. 씁쓸하네요. 아니, 뭐 그건 모르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많은 질문을 남기는 네, 이거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되게 힘드네요. 근데 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너무 명쾌하고 네. 씁쓸한 불쾌한 감정을 남겨서 이거를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소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었어요. 이 소설의 톤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그런 분위기 같은 거에 대해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됐다라기보다는 네. 왜 이런 인물은 이런 말을 할까? 왜 인물은 이렇게 끌려갈까?라는 거에 대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읽어도 좋지만 좀 곱씹어 읽어봤을 때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읽고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저희 이렇게 김혜진 작가의 단편소설 3구역, 1구역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장희원 작가의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장희원 작가도 처음 유소야에서 만나보는 것 같아요. 올해 등단한 신인이기도 하고요. 문예지에서 단편 분량의 소설을 본 건 저는 저 요소야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때 문학삼 할 때 들어가 있었죠. 40매짜리 네. 단편을 본 적은 있었는데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줄거리는 간단한 편이에요. 화자인 나와 제희라는 동성 여자인 친구가 있고요. 여정이라는 또 같은 동성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셋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삼총사 같은 친구고요. 이들은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아마 30대 초반,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5년 전에 이 셋 중에 한 명인 여정이라는 여성이 사고를 가장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의문사로 사망을 해요. 어떤 산사태가 난 여행을 갔다가 산사태가 난 야산 아래에 여정이 탄 차가 매립돼서 발견되면서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사망한 친구 여정의 아버지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나와 제이에게 놀러 오라고 한번 초대를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는 여정의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나와 제이가 놀러가서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긴 했지만 크게 저한테 처음부터 뭔가 감동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한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이 소설을 딱 덮었을 때 그 장면이 저한테 되게 인상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잔상을 주는 소설을 읽은 게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은 아주 절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죽고 그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실을 한 아버지의 경우는 딸을 잃었고 이 두 제이와 나의 경우에는 친구를 잃었는데 그 상실한 자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나서 보내는 하루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감정이나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저는 그 이야기가 뭐랄까 한 번도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대화나 그들과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 그냥 그것을 아주 덤덤하게 보여주는데 읽고 나면 좀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통 제가 그동안 읽었던 것 중에 가장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건조하게 보여주지만 그 안에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이건 어떤 의미지?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장면에 이건 왜 쓰였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슬프다는 말을 쓰지 않고 아프다는 얘기를 쓰지 않고 뭐 무섭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그 장면들이 품고 있는 감정도 사실은 쉽게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계속 어떤 분위기로 소설 자체를 끌고 가는 소설이어서 어쩌면 이런 소설이 저는 오랜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정통 단편 소설? 정통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 그런 방식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쓴 소설이 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 작가는 정통 단편의 서사의 방식을 되게 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썼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 독자도 있고 아닌 독자도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식의 소설을 저는 오랜만에 읽은 것 같고 이 장면 장면에 숨겨진 어떤 감정이나
이 관계들 사이에서 오가는 어떤 그런 기묘한 흐름 같은 것을 좀 파헤쳐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 한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잔상이 되게 오래 남았다고 하는 장면은 그 여정의 아버지와 나와 제희가 거의 하루를 같이 그 아버지의 시골집에서 보내고 밤이 돼서 마루에 앉아서 이게 초겨울인데 아버지가 마당 한 구석에서 불을 피워요. 근데 그 불 안에 처음에는 호일에 감싼 밤을 넣어서 이제 밤을 굽다가 점점 이런저런 것들을 넣으면서 불길이 되게 좀 세지죠. 네. 그래서 거의 막 뜨겁고 살갗이 벗겨질 것 같고 누가 막 방화로 신고할 수도 있을 정도의 좀 위협적인 불길로 변하는데 그 불길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끔은 이렇게 아무거나 태운단다 얘기를 하다가 아무거나요? 라고 내가 묻자 그래 아무거나 태운다. 밤도 태우고 은행도 태우고 모아놓은 폐지도 태우고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태울 때도 있다. 저는 이상하게 이 대사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밤 마당에 불을 피우는 것보다 지르는 게 더 맞는 단어일 정도로 불을 지르는 어떤 중년 남자가 저한테 조금 인상적으로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매일 밤 불을 질러서 내가 타고 마당이 타고 집이 타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의 어쩌면 불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것 같은 남자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커서 그 장면에서 그냥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장면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네. 둘이 얘기하잖아요. 집에 갔는데 사진이 다 없어진 거? 네. 그래서 어딘가에 뒀겠지. 그러니까 여정의 사진도 없고 가족들의 사진이나 상패가 벽에 다 걸려 있었는데 네. 그게 보이지 않네라고 이제 제희가 얘기했을 때 어딘가 있겠지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 장면도 멀리 봤는데 날이 흐려서 네. 집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대화가 끝나잖아요. 네. 그 사진들이 없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때의 느낌도 어딘가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사진이나 가족의 흔적 같은 것들 그런 느낌을 받고 여기서 이제 불을 피운다.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태울 때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더는 태울 게 없다라는 뜻 같다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밤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 태울 수 있는데 네. 이제 태울 게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어떤 뭐 삶을 놓아버리고 싶나 보다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네. 그냥 이제는 더는 태울 것도 없는데 계속 나는 불을 피워야 좀 살 것 같고 그리고 그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라는 말을 네. 걱정하듯 봤을 때 화자가 네.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떠냐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네. 실제로 황량하고 한적하고 여긴 아무도 없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불길을 보는데 이게 되게 그 산 아래에 차를 대고 누워있는 여정의 네. 모습이랑 많이 겹쳐지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는데 차를 대고 그 자리에 되게 편안하게 운전석에 누워있는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누워있는 여정도 어쩌면 아무도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잠시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자살로 묘사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사고였다라고는 나오는데 제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여행을 떠났을 때 네. 연락을 주고 받다가도 제이는 처음 그의 전화를 받고 놀랐지만 이내 덤덤해졌다고 했다. 언젠가 전화가 올 줄 알았다는 말투?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납득할 수는 없는데 왜 거기 가 있었고 거기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정말 스스로 놓아버린 뭔가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위험에 노출시킨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그렇게 막 산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아래에 차를 대놓고 있다라는 거는 네, 그리고 앞좌석을 최대한 뒤로 젖힌 채 잠든 듯 누워있다는 네. 것에서 저도 약간 그런 자살의 기미를 좀 느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살이라기보다는 아니죠. 네. 자기를 그런 위험에 노출해 놨는데 네. 그런 마음이 좀 이 아빠가 얘기하는 여긴 아무도 없는데 라는 말이랑 괜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태로운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묘사하는 그냥 시골 마을로의
짧은 여행 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죽은 친구의 아빠를 만나는, 어떻게 보면 물론 아픔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거는 어떤 노력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막 상한 자두라든가 되게 시들시들해 보이는 양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좀 회복될 수 없는 쓸쓸함,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계속 습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공간에 있는 게, 저는 주영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정통적인 소설에 네. 대한 이야기도 공감이 가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살펴본 문예지의 소설들이 다 되게 직접적인 편이었잖아요. 네. 그게 요즘 소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이런 분위기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해보는 소설은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 네. 저번 문학삼에 실렸던 작품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 이것도 네. 아내와 시골 그 바닷가 마을에 집이 있는 남성이 아내가 죽고 아내 제자가 찾아오는. 그러니까 네.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는 좀 젊은 세대와 네. 그걸 맞이하는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 또 그렇고,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 소설은 조금 더 직접적이었다는 네.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뭔가 그 장면이나 소재나 이런 거를 추측하게 만들고 약간 단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대사가 설명적이지 않은데 어떤 뉘앙스로 전달하는, 그리고 네. 실제로 소설에서 어떤 몽타주라고 얘기할 법처럼 네. 장면이나 대사가 부딪히는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런 게 네.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문단을 나누지 않았는데 네. 그 안에서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거나 네. 아니면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그래 자두는 잘 받았냐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테크닉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 그리고 앞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됐을 때도 여정의 아버지가 언제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알았다고는 했는데 언제 갈 거란 생각은 사실 안 네. 났고, 집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해? 라고 묻자 잠깐의 침묵이 흐르는 아무것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근데 네. 그냥 그 다음 대사가 이 길이 맞아라고 행이 네.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영화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 자체가 부딪히는 것들로 생각을 바로 다른 데로 좀 전환을 못 쫓아가게 또 하면서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이 길 맞아라는 대사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장현 작가의 어떤 특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대사 처리가. 네. 이 길 맞아도 이게 단순히 길을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중의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뭐 아버지가 이제 축사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돼지 전염병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괜찮다. 그래도 여기는 아직까지 괜찮다더라. 걱정 마라라고 웃는 게, 이게 진짜 돼지들이 괜찮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괜찮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헷갈리게 맞아. 하는 대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이 전체적인 소설의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좀 인상 깊었다고 했던 아무것도 없는데 태울 때도 있다. 여긴 네. 아무도 없는데, 이것도 그냥 여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태워, 이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를 좀 오랜만에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 읽으면서 황정은 작가의 네. 상행 네. 작품이 떠오르지 맞아요. 네, 않나요? 저도 이게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투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다로 끝나는 말투? 네, 소설 톤은 네. 전혀 다른데 네. 상황 같은 것들이나 대사가 네.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은 아. 좀 생각이 그렇게 가깝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저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골마 터진 자두라든지 그 그늘이진 어떤 그런 스케치한 공간이라든지 네. 너무나 뜨거워서 삼킬 수도 없는 찬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수로의 나뭇잎들이 이제 물기를 맞고 고여 있어서 썩은 냄새가 썩어간다는 나고. 거, 이런 것들이 이 전반적인 정서나 이런 것을
받쳐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영리하게 쓰면 너무 좋고 조금 직접적으로 쓰면 되게 얕아 보이는 촌스러울 수도 있고.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쓰인 게 여기선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썼을 때 작가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전하는 메시지는 요즘 것에 가까운데 네. 그 톤이 네. 익숙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좀 낯선 게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좀 선명히 안 읽히고 어떤 그냥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난 느낌이 단막극 같은 거 보고 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소설이나 어떤 소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의미를 조금 더 숨겨놓아서 네. 그거를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설은 오랜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진짜 서사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네. 단순한데 그 안에서 여정이라는 친구라든가 네. 이 셋의 관계라든가 교사였다가 이제는 되게 사실은 농부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은데 농사를 계속 지으려는 아버지라든가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냥 아쉬운 점을 말하라고 하면 그 축사와 돼지 이야기는 뭘까? 약간 사족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약간 죽음의 기운이라던가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마지막이 그 이후로 나는 예전처럼 제이를 자주 볼 수 없었다. 라고 시작하는 이 마지막 문단이 그 축사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있는 축사에 돼지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돼지를 확인하러 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드러나는 장치로 보이게 장치로 되는 보이는. 거? 그래서 네. 근데 뭔가 마지막에 배치를 한 거면은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 우리 앞에 놓이길 기다렸다. 그 작은 빛이. 그러니까 눈 온다 이런 대화로 했을 때 그쵸. 저는, 여기서 끝나도 이상하지 않죠. 네,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좋았다고 네. 생각하는데 에필로그 같은 느낌으로 이게 등장을 해서 네.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된다기보다는 이 한 문단을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썼을까? 지금 생각은 네. 여정의 이야기였던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 화자인 나도 마음에 일렁이는 뭐가 있구나라는 거? 결국 이 화자의 이야기로 끝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그게 이제 하필 또 전염병 네. 이건 요즘 이슈잖아요. 네. 오래전부터 이어온 이슈이긴 하지만 그 죽은 돼지를 확인하는 거에 너무 힘들어했던 화자 이야기가 앞에도 등장을 하고 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직접적으로 그런 화자의 마음에도 여정과 그 아버지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하는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잠깐은 드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그 불길에서 나오는 불씨, 하얀 점들, 반짝이는 하얀 점들이 눈으로 연결되고 마지막에 작은 불씨로 이렇게 연결된 지점도 저는 읽으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이렇게 장혜연 작가의 단편소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장 웹진 2019년 12월호에 실린 김인숙 작가와 최은미 작가의 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희원 단편소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두운 밤에 무언가 타닥타닥 타 들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조금씩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아주 뜨겁고 어떤 각도에서는 살갗이 벗겨질 것 같았지만 불길을 쳐다보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가끔은 이렇게 아무거나 태운단다. 그는 반듯한 얼굴로 말했다. 아무거나요? 갑작스런 말에 놀란 내가 묻자 그는 다시 묵묵부답으로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 갔다. 그래, 아무거나 태운다. 그는 불쏘시개를 갖고 와 밤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밤도 태우고 은행도 태우고
모아놓은 폐지도 태우고 어두운 밤하늘 위로 어지럽게 작은 불씨가 돌아다녔다. 하얀 점들이 반짝이며 수십 갈래로 흩어졌다. 아무것도 없는데 태울 때도 있다.